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하는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블로그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제 블로그 메뉴에 각종 메뉴라고 해서 새로 나오는 읽으면 좋은 정보들 가끔 올리는데, 그리고 뭐 경제 쪽이라든가 부동산 그 부분이 서민한테 많이 와 닿으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 부분이 내일에 대한 투자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글 올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올리는데, 그런 거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 번씩 읽으시라고, 제목만이라도 읽으시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이분 오늘 질문하셨길래 여기 뭐 4대 은행하고 베일인 궁금하셔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현금 어떻게 하냐고. 방법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달러 달러로 찾아 두셔도 돼요. 은행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물론 디서브라고 해서 시스템적 주요 은행이 있긴 한데, 어차피 그거는 베일인이 없을 때는 안전한데, 베일인이 언제 들어왔냐면 여기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답변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달러 찾아 넣으셔도 돼요. 달러나 금 보관하셔도. 금 같은 경우는 부가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랑 뭐 세금 하면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을 하시게 되면 내가 금을 사둬야겠다, 그럴 경우는 조만간 제가 주얼리 쪽에도 약간 한쪽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현업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LG 트윈스 목걸이도 제가 디자인해서 제작한 적도 있고, 그쪽 업계 사람들하고 지금 술도 벌써 한 12년 정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요. 개인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메뉴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주얼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은 달러나 금을 보관하셔도 되는데, 금은 알고 구매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시면 손해 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달러로 인출해 두셔서 집에 보관해 주셔도 되고, 뭐 집에 마늘밭 있는 분들은 마늘밭을 파서 두시면 큰일 납니다. 누가 훔쳐갑니다. 그리고 여기 IMF 당시 부동산 말고도 돈 번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썼지만, 그 당시에 부자들이 어떻게 돈 버는가를 보면 되고,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언론이 이제 와서 IMF 수준이라고 그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최소 10배라니까, 최소 10배? 그럼 왜 최소 10배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018년 7월 15일에 이 설명을 했어요. 분명히 이 IFRS가 뭐냐면, 문서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66가지 정도가 돼요. 원래 기본 초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수정해서 나온 게 있고, 그래서 앞에 K가 붙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하겠다. 도입배경이 어떻게 된다? 이명박 가입하면서 선진국이니까 우리도 이제 2011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위키백과에도 나와 있어요. 2018년에 쓴 글입니다. 문제는 이 글 한번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이거 도시일몰제 작년 7월 기억하시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민한테 가장 영향 주는 게, 어리면 많이 해주고 나이 먹으면 안 해줘요. 왜냐? 왜 44살이다? 네이버에서 이 국민은행 44살 검색하면 기사 나옵니다. 관련 기사. 44살까지인 이유가, 정년퇴직을 몇 살에 하죠? 50대 초중반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은행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정년 퇴직하기 전에 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거고, 귀농 같은 경우는 39살까지입니다. 담보 부분이 요즘에 DSR 지금 7월 달부터 시행됐으니까, 많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대출 안 나와요. 담보가 아니에요, 이제. 개인의 성한 능력으로 가는 거고, 이 DSR 3년 전 생각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150%였어요. 2018년 이 당시에 제가 이거 지금 7월 달에 썼잖아요. 2018년 10월 달부터 70%로 줄어든 거지, 이 글 쓸 당시만 해도 150%였어요. 제가 썼잖아요. 40% 어디 써놨지? 제가 보면 제가 DSR 40% 간다고 써놨어요. 왜냐? 목표가 40%니까 원래. 왜냐면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벌면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평균적으로 50% 이상이 들어가요. 최소 30% 이상. 근데 평균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50에서 60%를 쓴단 말이에요. 내가 번 돈에서 나머지를 저축하거나 투자라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 DSR 자체가. 그래서 다음 얘기를 마저 하면 여기 제가 샘플로 예를 들었지만 나이 60에 10억 시세의 대출 없는 집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고 순수하게 내 돈으로 10억을 주고 샀지만 나이가 60이다. 이 사람은 놀잖아요.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야. 그러면 대출 웬만하면 안 나와요. 물론 담보는 나올 수가 있는데 중금리로 나오죠. 왜냐? 이 사람은 돈을 갚을 수 없을 가능성이 7, 80%니까 그만큼 대가를 필요로 하죠. 당연히. 지금처럼 안 나와요. 그리고 직업 필요 없고, 왜냐? 어차피 돈 못 벌면은 변호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의사고 판사고. 왜냐? 이 사람 돈 못 갚을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썼는데 이 내용 읽어보시면 맞을 거예요. 지금 거의 60, 70%는 맞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 생기는 것도 많고, 여기 아시아나항공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시아나항공 내려가면 이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KIFRS 제 블로그 검색하시면 나오고, 이 아시아나항공 저희 19년에도 얘기했잖아요. 19년 재작년에 위험하다. 부채가 지금 너무 커요. 근데 이거 20년에 결국 그 부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수 과정에 특수계약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이 부채인데 인수를 해 새로 만들어 버리지. 그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인수된 이유는 특별한 조건을 해서 일부만 책임지게 해서 아마 인수했을 거예요. 저도 그 내용 자세히 안 봤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얼마 전에 그 6월 5일 날 이거 꼭 보시라고 링크 걸었잖아요. 링크. 이게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이 서민들도 좀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이게 올라온 거예요. 물론 이 전체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서 부담금이니 그 다음에 또 IFRS 15 아니 17은 보험 2023년 시행합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기 내용 중에 보면은 해당되는 게 많아요. 이거 뭐야, 이거 건설 이거 이 9번대하고 15번대가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했고, 건설 진행할 때 만약에 내가 10억의 아파트를 샀어, 한 채를. 근데 옆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3억이야. 그럼 내 아파트와 이 아파트의 차이는 뭐냐? 내 아파트는 지은 지 10년이 된 아파트고 하자가 있어.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아파트는 3억이고 하자가 전혀 없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제가 이거 샘플 하나 여기 밑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아니면 직접 이거 클릭해 보시면 알아요. 이 고객과의 계약이라는 문제가 완전히 기존 시스템하고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안 돼. 하자가 있으면 물건을 팔았지만 내 장부에 기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하자가 없게 완벽하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IFRS에 대해서 아시게 되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건설사 입장에서 선분양도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하자 있는 걸 팔았을 경우에 보상도 해줘야 돼요. 연 12%까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10억에 샀는데 내 옆에 있는 아파트는 3억이야.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층에 똑같은 자재가 들어갔고, 근데 나는 하자가 있어. 10억이고 옆에 있는 아파트 3억인데 하자가 없어. 이 IFRS 내용은 읽어보세요. 나한테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지금 이걸로 돌아가니까 앞으로 지금 세상이,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DSR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 회사를 다니던 개인적인 일을 하시던
이 올 크레딧도 있고 다른 신용정보회사들도 있지만 여기서 들어가서 자기 정보 확인하세요. 지금 이게 어디 있냐면 2018년 12월에 제가 올렸잖아요. 이게 내용이 이게 무서운 건데 지금 사람들이 이 요즘은 다 알죠. 이 신용등급이 10등급이 아니라는 거. 근데 제가 2018년에 이거 썼잖아요, 내용. 지금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서 발표하는 거 여기 1점에서 1000점이라고. 이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대출 심사를 안 하려는 거예요. 대출 심사를 뭐하러 해? 그 등급이 천등급으로 나눠버린 건데 1에서 1000점까지.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은행을 통합하는 거예요. 뭐 그래야 서로 작업하기도 편하고 어떤 사람이 대출하러 왔을 때 이걸로 그냥 자동 평가해버린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신용카드가 뭐 한도가 뭐 1억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큰일 나요. 무조건 이 자신의 신용등급과 점수를 확인하세요. 지금 1에서 1000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신용카드 그 한도가 갑자기 확 줄어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다시 복귀하려면 내 소득을 엄청나게 올려야 돼요. 신용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래서 그 신용 쪽에 정보를 신용 쪽에 점수를 올리시려면 꼭 이런 회사 들어가서 돈을 주고 관리받으시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냥 내가 소득이 많으면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직업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베일인제도 2018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사람들이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거 첨부 파일 보셔도 돼요. 제가 항상 올리는 글은 모두 첨부 내용이 있어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여기 보면은 베일에 밀어붙이는 단과가 쭉 나오죠. 이 밑에 요거는 디서브 그 시스템적 주요 은행. 여기 웬만하면 은행은 여기 있는 곳만 사용해야 돼요. 다른 은행은 뱅크런 하면 난리 납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채권자 손실 부담이 이 베일이니 이게 바로 채권자 손실 부담. 무슨 말이냐? 은행은 우리한테 채무자잖아요. 왜? 내 돈을 저 사람이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갚는 거. 그게 내가 은행가 돈 찾는 거. 은행은 채무자인데 근데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해. 이게 뭐냐? 나도 일종의 투자를 하고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를 받는다는 건 내가 10,000원을 넣었을 때 만약 이자가 100원 나왔다.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 이익을 같이 나눠 가진 거잖아요. 나는 채권자고 동시에 투자자고. 그래서 우리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은행에 대해서. 그래서 채권자 손실 부담. 베일. 우리가 가끔 어렸을 때라던가 어디 뭐 행사 같은 데 가서 보면 마술사들 나와서 앞에 내 돈 10만원 딱 10만원 딱 테이블에 올려놨더니 마술사가 앞에서 베일을 살랑살랑 흔들어. 그 다음 베일을 싹 거는 순간 내 돈 없어지고 토끼가 한 마리가 앉아있네. 그게 베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베일이 그 베일이에요. 내 돈은 마술사의 베일 쳐진 그 장막 안에 있는 거지. 나는 분명히 돈을 줬지만 눈이 동그란 토끼 한 마리를 주네. 나는 10만원을 줬는데. 이게 베일인제들. 그 예금자 보호법만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2018년에 가져온 거예요. 왜냐? 당신이 망해야 되니까.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최종 정리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올렸는데 이걸 아셔야 돼. 가치화 현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튤립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했는데 A와 B는 2018년 3억의 현금으로 집을 샀다. A는 2년 후에 2억에 올랐기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현금 5억 가지고 있죠. B는 2억이 올랐지만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5억이라는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A는
현금 5억이 있고. 현재 돈을 번 사람은 누굴까요? A죠. B는 아직 현금화하지 않고 투자 중인 거고, A는 투자 회수했잖아요. 2억 벌었잖아요. 3억으로. 밑에 두 번째, 2022년에 집값이 2억이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억에 샀던 집이 5억 올라갔다가 2년 만에 다시 3억 된 거야. 그럼 A는 2022, 그러니까 그 떨어진 시점에서 다시 3억으로 집을 샀어. 그럼 이 사람의 재산은 3억 원의 집과 현금 2억이 있어. 근데 B는 3억 투자한 게 5억 갔다 다시 3억 됐잖아요. 그냥 3억만 있는 거예요. A와 B의 차이는 A는 2억을 번 거고 B는 한 푼도 못 본 거죠.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1600년도에 실제 있었던 실화 그 튤립 거품, 여기에 빗대서 얘기하면 튤립을 3억에 산 거야. 근데 A는 2억이 오른 시점에서 5억에 팔았어. 그러면은 A는 현금 5억을 가지고 있죠. B는 3억에 산 튤립이 2억이 올라서 5억이 됐어요. 그래서 5억의 가치를 가지는 튤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얘기했던 얘와 동일하게 2년 후에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튤립이 1,000원이 돼버렸네. 지금 가까운 꽃집 가시면 튤립 한 송이 한 1,000원에서 그 3,000원 그 정도 하죠.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근데 이 시점에서 A는 현금 5억을 가지고 있고 B는 3억 주고 샀는데 1,000원이 됐네. 누가 거지가 됐죠? B가 거지가 됐죠. A라는 사람은 2억을 벌었어요. B는 처분 시점에서 버티다가 3억을 날린 거예요. 3억 대신에 1,000원 남았네. 3억 날리고. 아니 그럼 어떻게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 말 들으면은 1,000원을 번 거지. 1,000원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3억을 투자하면 돼. 그럼 1,000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빠져나온 시점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이 A라는 사람이 현금 5억에서 튤립 하나 1,000원을 빼서 튤립 하나 사면 이 사람은 1,000원이 모자란 5억과 튤립을 가지고 있는 거고, B는 1,000원짜리 튤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이거는 앞으로 이 가치화 현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이거 얘기 들으면은 많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섬이 하나 있어요. 작년 8월 4일날 쓴 겁니다. 섬이 하나 있고 배가 하루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섬이에요. 그리고 이 섬에는 주민이 한 명이 있는데 옆집에 고양이가 사는데 막 돌봐줘. 아주 그냥 착한 사람이야. 마음 착한 옆집에 사는 고양이를 돌봐주는 마음 착한 주민 A가 홀로 살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라면만 팔어. 컵라면만 1,000원짜리. 웃긴 사람이죠. 어느 날 이 섬에 사진작가가 놀러 왔는데 딸랑 현금 3만원과 500만원짜리 카메라 그리고 렌즈 세트를 가져왔고, 이 사람도 특이한 사람인 게 하루 세 끼를 1,000원짜리 컵라면을 먹어. 아니 미친 거지 그냥. 그래서 미친 듯이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은 그냥 길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자는 거고, 여기서 신문지 깔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사진작가의 재산은 딸랑 현금 9,000원과 500만원짜리 카메라와 렌즈 세트. 그런데 우연히 섬을 오가는 배가 뜬금없이 고장난 거예요. 배가 안 들어와. 최소한 한 달은 못 나가는 것 같아.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한 달간 못 나갈 것 같아, 느낌이. 배가 안 들어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사진작가의 재산은 딸랑 현금 9,000원과 500만원짜리 카메라, 렌즈 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작가는 현금 9,000원으로 1,000원짜리 컵라면을 무려 9개, 그러니까 전 재산 9,000원 투자한 거죠. 샀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왜 컵라면만 사느냐? 왜 그래? 컵라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왜 사냐면, 다시 말하면 옆집에 사는 고양이를 돌봐주는 마음 착한 섬주민 A는 어째서인지 이거밖에 안 팔아. 희한한 놈이지 이 사람도.
사진작가도 그렇고 이 주문도 약간 이상한 사람이. 사진작가의 일상. 아침은 바닷물에 건더기 스프를 불려서 먹고 점심은 면을 반 쪼개어 맛있게 먹었으며 저녁에는 사치스럽게 면 위에 스프를 뿌려 먹었다고 한다. 아름다운 섬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즐기는 다이어트. 자연과 함께하는 다이어트. 사진작가는 무척 행복했다고 하네요. 이제 9일이 지났어. 돈이 없어. 그냥 거지든가 거지. 사진작가가 거지 몰골의 사진작가가 구걸하러 왔다고 한다. 옆집에 사는 고양이를 돌봐주는 마음 착한 섬주민 A는 처음엔 며칠은 외상을 줬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놈이 외상만 하고 여기 식량은 충분하지만 무턱대고 언제까지 외상을 줘야 돼. 이건 아니다. 뭐라도 받자. 그래서 결국 옆집에 사는 고양이를 돌봐주는 마음 착한 섬주민 A는 사진작가에게 현금 또는 물품을 요구하니까 아니 사진작가도 일단은 아니 뭐 살고 봐야 되니까 아니 굶으면 죽잖아요. 오래 굶으면 500만 원짜리 카메라 렌즈 세트를 대가로 1,000원짜리 컵라면 30개를 구매한 거예요. 여기서 500만 원의 가치와 실물 1,000원짜리 컵라면 30개 이거 선택하게 되면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오른쪽 1,000원짜리 컵라면 30개로 가겠죠. 왜냐 있어 있잖아. 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물품이긴 한데 죽을 순 없잖아. 굶어 죽을 거야? 굶어 죽으면 카메라가 뭔 소용이 있어요. 이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블로그의 기준에 설명하면서 항상 현금 모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KIF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들어가시면 거기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한 거 많이 보시면 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제 이게 단순히 IMF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제 와서 아 지금 위험하다 IMF 수준이다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최소 10배인가 최소 10배. 왜냐 나만 망하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악화된 거예요. 제가 가끔 아마겟돈이란 말을 쓰는데 아마겟돈이 예상되어 있던 상황에서 아마겟돈 플러스가 돼버린 거예요. 더 악화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나만 망하면 돼. 왜? 파산이나 회생을 하면서 다른 회사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기업들까지 그러니까 망하면서 정리가 되었어야 될 기업들까지 생명을 연장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한계. 이자밖에 못 내. 이런 이런 기업들이 망해주면서 정리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정부에서 대출해주고 해서 이놈들이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돈 갚아야지. 그죠? 돈은 갚아야 되잖아요. 지금 제 마지막 설명한 여기서 왜 500만 원짜리 카메라를 고작 1,000원짜리라면 30개 3만 원에 바꿨겠어요. 아, 내가 살고 봐야 되잖아. 돈 갚아야 되잖아. 그죠? IMF 당시에 부자들이 돈을 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고가 물품 뭐 여기서 설명한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카메라라던가 아파트, 빌라, 상가 이게 다 경매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사진작가도 주머니에 3만 원이 있었으면 이거 안 날렸잖아요. 500만 원 카메라 렌즈 세트를. 이 돈이 없는 거예요. 딸랑 3만 원이. 근데 나만 망했으면 되는데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물건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현금은 갖고 있는 게 없고 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폭락이 온다니까.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했더니 회사가 없어. 왜 없다? 야밤 도주한 거지. 근데 그게 회사가 한 군데만 그러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다른 멀쩡한 회사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명박과 박근혜와 지금 문재인이 오면서 IMF 수준 이상으로 충격 오는 이유는 이 세 명 때문인데 원래 이명박 때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2011년 사인했다고. 근데 실행을 안 했어.
2018년이 어떤 해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지금 잠실에 23억 4억 하는 아파트 2008년에 22, 3억 했어요 원래. 지금 오른 거 아니에요. 거품으로 2008년 단가로 다시 맞춰 놓은 거지. 원금이라도 찾아갈 수 있게. 2008년 3월부터 그때 우리나라에서 자꾸 외국 주식 사라고 해가지고 주식으로 폭망한 사람도 있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집값 3분의 1까지 떨어진 곳도 있고 해서, 동부이촌동인가 서부이촌동은 한 평에 1억 5천 갔다가 지금도 회복 못하고 있죠. 한 평에 1억 5천. 2008년 당시에 그 3천만 원으로 5분의 1가 됐죠. 5분의 1가. 기억 안 나죠 다들. 왜냐? 어제 일도 기억 못하니까. 지금 무서운 세상이니까 살아남으시려면 이거 다 확인하고, 최소한 IFRS 국제회계 원리 이런 거는, 내 분야에 맞는 거는 읽어보세요. 큰일 납니다. 현금 없으면. 한국 돈으로 현금을 뽑아서 보관하시던, 달러로 보관하시던 보관하시고, 다시 말하지만 금이나 주얼리 쪽은 그 무조건 사시면 돈이 안 돼요. 그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주얼리의 세계라고 해서 그 내용, 만약에 주얼리를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 아니 최대한 원가에 가깝게 사야 나중에 판매할 때 이득이 되지. 다이아몬드 반지 사서 팔았는데 왜 손해본지 아세요? 잘못 샀으니까 손해를 보지. 그런 게 있어요. 이 주얼리도 투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뭐 금을 사더라도 알고 사야 돼. 그래야 내가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사치성으로 사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내가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그냥 사면 안 돼요. 다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 조회수가 올라가면. 근데 주얼리 쪽은 제가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아도 일단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능하면 현금 모으세요.